세상은 결코 고요하지 않다. 비록 세상이 영원히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진동들이 있다. 감응력이 높아질수록 당신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느끼거나 새로운 에너지가 편안한지 불안정한지를 식별하거나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의 계획 또는 신체 질환을 감지하기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그 정보들은 진동을 통해 직접 수신된다. 어떤 수신 장치도 필요 없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증대된 감응력은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상당히 새로운 능력이다. 하지만 사전 준비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알매 방식을 실감하고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은 생활 속의 미세한 영향력들을 훨씬 더 많이 감지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진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에게 행운이 올지 불행이 닥칠지가 느껴진다. 당신은 미래의 사건이 언제부터 파동치기 시작하는지, 언제부터 주파수가 변화하며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길잡이가 문을 두드리며 등장할 때, 또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먼저 알려줄 것이다. 감응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당신은 많은 출처로부터 오는 진동들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되고 유효한지를 분별하게 되고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산할 수도 있게 된다. 당신은 이미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파동과 사이클, 주파수 대역과 에너지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정확히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에너지의 작용을 감지하고 흐름과 리듬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이 포함된다. 게임에 참여하려면 먼저 그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필요한 기술부터 익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긴장을 풀어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의식 기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배우듯이 먼저 안팎의 다양한 주파수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대역과 진동들을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물리학자나 전기 엔지니어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자신을 거대한 에너지장 속에 융합된 하나의 진동체로서 상상하고 느껴보라는 뜻이다. 우리는 바위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집합체로서 다른 무수한 에너지들과 계속 뒤섞이고 있다. 또한 당신은 전자기, 소리, 열 등의 물리적 에너지가 고차원의 의식 수준과 서로 대응한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주파수의 바다에 주의를 돌려보자. 나는 그것들을 영역별로 나눠 듬성듬성 콜라주를 만들어 볼 작정이다. 당신은 그 주파수들이 어떻게 서로 동조하거나 중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충만한 삶을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증가시킬 필요는 없는지,
감응력을 키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스스로 숙고해보라.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즉 E=mc 스퀘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 공식을 물리학 수업에서 처음 읽었던 순간을 뚜렷이 기억한다. 물질 또는 질량은 진동수가 느려진 응축되고 축적된 에너지이다. 즉,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의 다른 양태이다. 바위도 에너지이고, 쿠키도 에너지이고, 난로 안의 땔감도 에너지이고, 내 몸도 에너지이고, 나 자신도 에너지이다. 만물은 서로 다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물질은 조금 더, 또는 조금 덜 활성화된 에너지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예컨대 물은 증기 또는 얼음이 된다. 그렇다면 나란 존재는 무엇으로 변환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견고해 보이는 고체가 깊은 차원에서는 진동, 회전, 공전하는 분자와 원자의 세계임을 배웠다. 그리고 그 원자들 속에는 더 작은 아원자들이 있다. 오늘날의 양자역학은 이처럼 물질의 작은 입자들이 한편으로는 에너지 파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너지는 입자로도 또는 파동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인슈타인이 지적한 대로 이 두 양태는 실제로 서로 다른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게다가 양성자, 전자, 중성자 등의 파동자 또는 양자는 당신이 입자를 찾을 때는 입자로 보이고 당신이 파동을 찾을 때는 파동으로 보인다. 첫째로 이것은 당신이 외부로 정의 내리고 관찰하는 세계가 당신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당신의 지각이 실제로 현실의 양태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둘째로 에너지와 물질은 현실 속에서 공존하지 않는다. 그 둘은 오직 잠재적으로만 공존한다. 어떤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때는 그것의 운동량을 알 수 없게 되고 파동을 관찰할 때는 그것의 위치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양자라는 것은 실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양자는 중첩이라고 불리는 다중의 가능태 속에 존재한다. 관찰 또는 측정이 시작되는 순간 그 중첩은 물리적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파동성을 붕괴시킨다. 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 순간 속에는 실현 가능한 무한한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눈앞의 현실은 그 중에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 한 가지일 뿐이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물리학의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양자 수준에서 무한수의 가능태 세계로 갈라지고 있다. 각각의 가능태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 파동이 특정 형태로 밀집되거나 붕괴되지 않은 채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현실과 결과는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나쳐버린 삶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몇 가지 토대를 제공한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동안
당신 영혼의 다른 꼴로서 살아가는 다수의 또 다른 당신들이 있다. 당신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고정되고 한정된 존재라고 여기는 걸까? 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와 기적이 불가능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믿는 걸까? 물질 속의 파동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은 안팎과 앞뒤로 흔들리며 진동한다. 일출과 일몰도 그런 예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무형의 주파수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삶을 입자의 응집으로 본다면 그것은 견고한 물질과 현상으로 응결할 것이다. 하지만 삶을 연속적인 파동들로서 인식한다면 그것은 에너지와 잠재성의 대양 속으로 융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과학은 물질계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열어보였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계는 드넓은 에너지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일부만을 지각할 수 있다. 에너지는 진동하고 그 진동은 정해진 진폭과 주파수를 통해 특정한 성질과 작용을 부여받는다. 또한 에너지 진동은 공기, 물, 심지어 의식과 같은 매질 또는 장을 통과하여 움직여간다. 물리학의 4가지 힘인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의 하나인 전자기장에는 파장이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동들로부터 원자 규모에 그치는 파동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음료수 잔의 용기 규격을 표시하듯이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부족하게나마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기파는 음파와 마찬가지로 옥타브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전부 더하면 총 81개의 옥타브가 된다. 전자기파 대역은 낮은 주파수의 라디오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파, 테라헤르츠 복사, 적외선 복사, 가시광선 대역, 자외선 복사, 엑스레이, 마지막으로 감마레이로 고조되어 간다. 여기서 당신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2가지 진동이 더 있다. 그 둘은 전자기파 대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것들이다. 소리는 라디오파 주파수 대역에서 귀에 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소리는 확성기와 같이 어떤 물체가 앞뒤로 진동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일련의 압축된 파동으로서 물질을 매개로 이동한다. 소리는 당신의 고막과 같은 탐지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인식된다. 낮은 음정이든 높은 음정이든 간에 당신이 듣는 모든 소리는 공기 또는 물 분자의 일정하고 고른 파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온도 또한 전자기파 대역과는 관계가 없다. 한 물체가 가진 열은 그것의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속도는 물체 안으로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에 달려 있다. 몹시 차가운 물체조차도 약간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물체의 분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외부의 또 다른 진동은 지구 그 자체로부터 온다.
지구라는 덩어리 속의 진동들이 당신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은 갈수록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온갖 종들이 지구의 계절, 해류, 빛과 어둠의 순환과 때를 맞추어 번식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커슈뱅크 박사는 벌, 철새, 귀소 본능을 이용하여 통신용으로 훈련시킨 비둘기, 고래, 그리고 인간들이 뇌조직 안에서 강한 자기를 띤 광물인 자철광 결정을 합성해내는 능력을 가졌음을 발견했다. 그 결정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반응함으로써 마치 체내의 나침반처럼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 뇌조직 속의 자철광 결정들은 일부 박테리아가 위아래를 분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정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커슈빙크에 따르면 고래들은 자기를 감지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마치 여행지도처럼 지자기장의 강도 변화를 읽으며 해저에서 이동한다. 가끔 고래들이 해변으로 이끌리는 것은 지자기장의 변칙성 때문이다. 우리가 뇌조직 속의 자철광을 통해 얼마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에 영향받고 있는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 주제이다. 전직 컴퓨터 구조 설계자이자 지질학자인 그렉 브레이드는 지구의 순환 주기와 관계된 멋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인류의 문명과 역사 기록들에서 지구의 순환 주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브레이드는 슈만 공진이라 불리는 지구의 공진 주파수를 연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측정치는 초당 7.8사이클로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 수치가 8.6으로 올랐으며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처럼 지구의 맥박이 빨라지는 동안 지구의 자기장은 반대로 약해지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구 자기장의 강도가 지난 4,000년과 비교해서 절반이나 약해졌으며 이는 자장축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나침반이 자북과 15에서 20도가량 어긋난 위치를 가리키는 자기 이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브레이드는 이런 지구 주파수의 변화가 우리의 세포 진동과 DNA를 진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되고 근본 주파수가 상승하면 우리는 낡은 감정적 정서적 패턴에서 풀려나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게 된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에너지와 의식의 전환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렉 브레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다. 전 세계적 규모로 조성된 물리적 조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일종의 입문식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진화의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무한한 잠재적 현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모든 것이 진동하고 에너지 파동들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세계 속에 당신은 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신 또한 몸을 통해 생명이라는 소우주를 통해 하나의 진동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당신의 몸속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무엇이 느껴지는가?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선은 호흡의 파동이 감지될 것이다. 당신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 산소를 허파해서 혈액으로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혈액으로부터 폐로 내보내 날숨으로 방출한다. 다음으로 당신은 혈액을 동맥으로 뿜어내고 정맥으로 끌어오는 반복적인 심장박동을 감지하게 된다. 당신은 한 걸음 나아가 더욱 빠른 진동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조될 수 있다. 시냅스를 통해 흐르는 뇌와 신경계의 전기적 신호들 말이다. 당신은 그것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세포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생화학적 작용의 미세한 진동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다음으로 세포 그 자체의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 세포의 진동을 지나서 마침내 당신은 분자와 원자, 더 나아가 양자의 진동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진동을 통해 몸속의 중심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은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게 된다. 원자 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입자인 양자 속으로 빨려들 때 당신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 파동으로 변성되고 시공간으로부터 해방된다. 아직 물리학은 그런 해방의 체험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에너지와 의식이 하나가 될 때 생기는 체험이다. 이제부터는 뇌의 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뇌파란 전기화학적 기관인 뇌의 전류를 측정한 것이다. 뇌파에는 가장 느린 것부터 가장 빠른 것까지 총 4종류가 있다. 흥미롭게도 가장 빠른 뇌파는 낮은 주파수의 의식과 대응하고 가장 느린 뇌파는 높은 주파수의 확장된 의식과 대응한다. 베타파. 가장 빠른 뇌파인 베타파는 분주한 정신활동, 흥분된 각성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뇌파는 낮은 베타파에 해당할 것이다. 두려움, 분노, 배고픔, 놀람 등으로 활동과 흥분이 강해지면 뇌파도 높아진다. 알파파. 알파파는 약간 느린 뇌파로서 당신이 졸지 않으면서도 이완되어 있고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각성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가벼운 명상, 내적 성찰, 백일몽, 바이오 피드백 훈련, 몸과 마음의 통합, 얕은 최면, 창조적 심상화, 예술적 직관적 작업, 자연 속에서의 시간, 휴식, 운동 등을 할 때의 고요한 정신 상태에서 나타난다. 세타파. 세타파는 훨씬 느린 뇌파로서 졸음, 잠의 첫 단계, 꿈, 깊은 명상, 영감 어린 창조와 상상, 심층 기억, 신비한 직관적 인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 뇌파가 세타파일 때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느긋한 샤워를 하는 듯한 황홀경, 시간의 궤도로부터의 해방감,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영상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델타파.
델타파는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매우 느린 뇌파이다. 델타파는 잠꼬대와 몽유병, 자가치유, 깊은 황홀경 등과 관련되어 있다. 매일 밤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수면 단계를 경험한다. 수면의 초입 단계에서 당신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좀 더 이완된 알파파로 느려지고 공상적인 그림들이 마음속으로 떠밀려 올 것이다. 근육은 느슨해지고 맥박이 느려지며 혈압과 체온은 내려간다. 다음으로 당신의 뇌파는 세타파 수준으로 느려진다. 이제 당신은 뇌의 돌발적인 활동이 무수히 많아지는 얕은 잠에 빠진다. 꿈의 대부분은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렘 수면 중에는 뇌파가 세타파로부터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자각 상태에 가까운 빠른 주파수가 혼합된다. 만약 이때 잠에서 깬다면 당신은 꿈을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뇌파는 더욱 느려져 델타파에 도달한다. 만약 이때 잠에서 깬다면 당신은 멍하고 몽롱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깨어나는 것에 저항하고 곧바로 다시 잠에 빠져들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 델타파와 거의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적 진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아직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것은 몸, 마음, 영혼을 수양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상당히 명백한 사실이다. 짧게 설명하면 물리적 주파수인 뇌파는 의식의 주파수와 짝을 지을 수 있다.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하다 보면 뇌파 상태에 따라서 체험과 알매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뇌파의 작용이 불러오는 다양한 의식 상태에 익숙해진다면 당신은 빠른 베타파가 일상의 얕은 의식과 분주하고 직선적인 마음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흥분되고 수축될수록 의식이 미치는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좁은 의식 수준의 작용이 곧 에고라고 말한다. 바이오 피드백 연구자들은 뇌파가 알파파로 느려질수록 걱정이 적어지고 마음이 열리며 미묘한 정보들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때 당신은 더 깊은 기억과 상징, 통찰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된다. 실제로 당신은 평소 각성 상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고 축적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뇌파가 세타파까지 더욱 느려지면 당신은 참된 자아의 본성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게 된다. 에고가 죽기 시작하고 영혼의 의식이 그것을 대체한다. 이것은 마음의 방향이 안쪽을 향하여 내적 성찰에 집중할 때 특히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서 뇌파가 베타파로부터 알파파를 거쳐 세타파까지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종종 깊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명상가들은 내적으로 통합되고 다른 모든 존재와 합이라는 느낌을 얻는다. 한 가지 모순된 사실은 그 상태를 평소의 각성 상태에서 회상해보면 마치 꿈이나 무아지경처럼 생각되지만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그 상태에 들어가면 훨씬 더 확장된 인식이 눈을 뜬다는 점이다. 델타파 상태에 들어가면 마치 자신이 몸 밖에 존재하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시공간이 사라지고 당신은 다른 의식 차원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델타파는 에고를 압도하는 통합적 전체적 의식 속으로 당신을 데리고 간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자각하는 것보다는 잠에 빠지는 것이 더 편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분주한 의식을 가진 채로 이처럼 깊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델타파의 상태는 모든 평행우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양자 물리학의 다중우주 현실로 여겨지기도 한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다. 연구자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가 주로 세타파 수준에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베타파 상태를 발현시키는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베타파의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뇌파의 속도를 늦춰 알파파 상태에서 더 많이 기능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과잉 행동적 아이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육체적 감각을 유지하고 일상에 적응하고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상위 의식에 적합하게 태어났지만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지구상의 정신적, 감정적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성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각성 상태는 의식의 특별한 한 양태에 불과하다. 그 주변에는 아주 얇은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의식들이 잠재해 있다.